예, 5월 6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4월에는 물가 불안,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월 전후에서는 일본이 이제 환시장 개입하고, 그다음에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하고, 미국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과 5월에 시장 주변 분위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주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이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다 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종목을 올릴 정도로 투자자들의 어떤 자금이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짝일 수도 있어서 이번 주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 뭐 화장품, 카지노,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석유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는지 이것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제 해외 증시 쪽을 보면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을 제가 따로 차트로 그려봤는데 차이가 있죠. 보면 나스닥하고 S&P 500이 51선을 딱 두고 보면 S&P 500 지수는 51선에서 딱 마감이 된 거고 나스닥 시장은 51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된 거거든요. 이 51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약 세 달,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의 어떤 추세,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한 분기는 안 됩니다만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분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 동안 만들어졌던 그 재료,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어지럽혔던 또는 너무 좋았던 그 추세를 깨고 나가느냐, 지지가 되느냐, 이걸 따져보고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이제 4월에 별로 안 좋은 트렌드들이 쭉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를 보면은 그거를 거의 극복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S&P 500 지수까지도 이 선을 만약에 돌파해서 위로 안착이 된다라면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뭐 긴축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금리 상승 우려 이런 것들을 다 깨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게 돌파가 되는지 안착이 되는지 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종목들에는 이제 상당한 좀 변화가 있었죠. 우선 이제 애플이 뭐 금요일에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6%나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애플도 51선 돌파를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멀찌감치 가버렸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신고가, 별 차이가 없죠. 한 3달러 차이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꾸준하게 올라갔던, 그 매주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주던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51선 전후까지 밀렸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6일 연속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안전한 종목에서 덜 안전한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실하게 점을 찍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미국에서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전에 어떤 상승 나왔을 때 그때 흐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가면서 반도체도 같이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때 우리 증시가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번 주에 만들어지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 그 시장에 영향을 줬던 뉴스 타임라인 비슷하게 보면 4월 초반에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공급망 문제, 중동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고, 또 3월에 CPI가 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 뭐 6월 인하까지 기대했던 생각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고 막 국채금리 급등하고 막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양쪽에서 이제 약속 대련하는 느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속 대련이라면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완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뭐 숨은 또 뭔가 또 큰 건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속 대련 같고, 그때 제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을 해보면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재선에 물가가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하나 더 얹은 게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는 높고 성장은 둔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걸 일축을 해주고 급기야는 파월 의장이 고용이 괜찮으면 금리 인상 안 하고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있었는데 고용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타임라인별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 초반 중반까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의 뉴스로 작동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보복 공격이 때 그때 전후가 시장에 더 빠지지 않았어요.
예, 그때가 반전기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 아니, 안 올라간다.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요인이 없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안도가 되면서 이제 하락은 방어가 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들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 저점 매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파월 의장의 발언, 미증시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올라갔죠. 다만 이제 우리 증시는 아직 금요일에 고용 지표를 반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데이터까지 반영이 된다라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일단은 좀 상승해놓고 만기를 맞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고용 지표에서 비농업 일자리나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수치에 적용되는 거는 급여가 얼마나 올라갔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로는 되게 좋거든요. 6%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3.9%인데,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전 동안 평균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3.07%, 그러니까 3.1%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근처까지 가야 이제 평균치가 되는 거긴 한데, 연준에서는 아마 저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9 나왔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3.7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점차 저 근접해서 간다라면 3.5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을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제 울퉁불퉁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서, 고용 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만 볼 때는 뭐 파월 의장 말대로 이제 금리는 안 올릴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내리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제 완전히 추세가 더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시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주변 뭐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임금 상승률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그 달의 물가 지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라고 추정하는 거거든요. 주목해 봐야 되는 건 5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의 CPI 예상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전월 대비. PCE 같은 경우는 제로. 그다음에 이제 전월 대비는 근원은 0.3. 근데 이게 잘 보시면 3월 CPI가 3.5% 나왔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3.3%로 예측되고, 이건 반올림 원칙이기 때문에 발표는 3.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0.4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0.1 정도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데이터는 5월에 나오고 5월 데이터는 6월에 발표가 될 텐데, 6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지금 추세로 간다라면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금리 내릴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한 건 이런 어떤 주변 데이터상으로 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이거는 뭐 날짜별로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5월 1일 기준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5월에 실제로 저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라면 여름에 증시 분위기가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수치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제 수시로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는 이면에는 아마 국제유가 계속 다시 내려갔잖아요. 예, 유가가 뭐 $100 뉴스 나오면 하여튼 고점이에요. 항상 보면. $100 돌파하는 만에 그런 뉴스 나오면 항상 고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 비용. 예, 그러니까 신규 렌트 계약은 이미 이전에 코로나 때 이전보다 더 낮아지는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집주인인데 만약에 내 집을 렌트로 가정을 해가지고 임대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로 계산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행해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추세로 봤을 때는 역시 여름 이후에 흐름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투자자들이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중동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뭐 몇 가지 문제만 나와도 이거 확 뒤집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해서 그 사이에 뭔 일이 없는지 그걸 좀 계속 봐야겠죠. 근데 하여튼 요건 제가 수시로 나올 때마다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4월, 그러니까 5월은 뭐 거래일이 며칠 안 됐으니까 4월까지로만 놓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20조 원 가까이 매수했거든요. 4월까지. 그러면 4, 3, 12 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60조 원 페이스잖아요. 50조 원대 정도 되는. 50조 원대 중반에 역대 최대죠. 왜냐면 역대 최대가 20몇 조인가 30몇 조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을 보면 1월하고부터 3월까지 약 15조 8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플러스 우선주 해서 6조 5천억,
그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이 세 종목의 매수가 집중이 돼 있었는데 4월부터 5월 사이에, 근데 5월은 뭐 거래일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3조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2조 4천억 정도, 예,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비율이. 그다음에 현대차 비율은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달라진 게 순매수 3위가 하이닉스였는데 현대 일렉트로닉이 그 일렉트릭이 2,400억으로 순매수 3위가 돼 있고 하이닉스하고 판매 반도체가 순매도 1, 2위 종목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 많이 오른 종목을 좀 피하고 안 올라간 대형주 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업턴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SK하이닉스가 PBR 밴드로는 역대급 상단을 뚫고 나간 상태라서 가격 부담을 느낀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가 이제 5월 이후에도 이제 고정이 되느냐 아니면 가느냐. 이건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못 가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지금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묶여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페이스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다른 쪽 종목으로 완전히 이제 판이 넘어가는 건지 요거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특히 해외 쪽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더 풀릴 가능성이 생겨서 그 흐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역대 순매수 순위를 제가 따져보니까 이번 순매수가 4월 정도까지 매수한 건데도 불구하고 역대 3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역대 10조 원 이상 매수하는 경우에는 최소 3%, 많으면 거의 50%나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해 고작 0.8%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뭐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단은 되게 많이 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지수는 자꾸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제한된 종목 장세니까 그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타이어 관련주 강세,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강세, 그다음에 반면에 뭐 코스닥에서 반도체주는 눌림, 그다음에 또 SL 같은 자동차주는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눌림.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차 군단이 상대적으로 둔해요. 그러니까 반면에 그 틈에서 석유화학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유의 어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도 사실은 예전에는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묶음이 이제 그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환경이 또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눌렸던 종목 쪽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와 환율이 내려갔다라는 점, 외국인들 수급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국제유가 저는 여기서 너무 빠지면 경기 둔화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리 민감주라는 표현을 하던데, 이제 금리 민감주라는 건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나 아니면 반도체주 이런 걸 금리 민감주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련된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변화가 생기는지.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누적된 선물 매도가 한 6만 계약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위로 이제 쳐 올리는. 근데 이번 주도 만기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코스피 차트인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61선하고 121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저만 공부하는 건데 하여튼 61선이 121선 넘어가서 6개월 이내에 이게 다시 깨지지 않으면 장세는 그냥 기존의 어떤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61선하고 121선만 딱 따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돌파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승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6개월 이내 저게 재역전되지 않으면 기존의 추세는 쭉 가는 거다. 최소 1년은 간다.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한 방이기 때문에 뭔가 또 안 좋은 게 생기면 또 갑자기 또 확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고릴라 리서치 PPL이 시작이 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